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역전세가 잠잠해지니까 갭 투자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역전세 잠잠해진 거 맞나요? 기존의 역전된 폭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집값이 좀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다시 성행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최근 6개월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 투자가 있었던 지역 화성시로 나왔죠. 경기도권에 신규 수많은 아파트가 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집들을 대상으로 전세 놓고 그 갭만 투자하는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 뜨겁게 달궜던 이유,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 갭 투기가 시장을 이끌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3년간 12만 건의 갭 투자자가 있었어요. 이 통계는 세입자 임대보증금이 80%가 넘는 갭 투기, 이것만 걸렀을 때 12만 건 이상이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 갭 투기 거래의 30%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죠. 빌라왕 사태, 역전세 문제 이런 거 빌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갭 투자 지역의 집값 폭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다시 여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도권 10가구 중에서 3가구가 갭 투자인데 서울의 핵심 지역도 갭 투자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워낙 비싼 값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다 주고 들어올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끼고 일단 사두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갭 투자한 사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용산구에 대한 갭 투자 엄청 늘었죠. 용산구 같은 경우 56.6%가 갭 투자로 새로 매입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동구, 송파구, 서초구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지역의 갭 투자 비율 40%가 다 훌쩍 넘어가고 있죠. 갭 투자한 사람들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과감한 투자를 벌였어요. 기존의 주택뿐 아니라 분양된 아파트도 사실 갭 투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분양 아파트도 결국 갭 투자였어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생긴 게 재작년 2월이죠. 21년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그래서 이전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받아야 된다고 부추겨 왔던 거 수많은 언론과 유튜브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언론에서 치켜 세웠던 아파트 여기도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갭 투자 가능하다. 입주 때 잔금 전세로 다 해결하고 들어간 돈 모두 회수할 수 있으니까 4, 5억만 있으면 뛰어들 수 있다라고 거금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추겨 댔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이후에도 이런 규제 정권 바뀌면 전부 다 없어질 거니까 일단 분양받자. 분양받은 단지 이후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죠. 여기에 적용되는 아파트 44,000가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시기 영끌 무주택 갭 투자 이것도 비중이 많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열기가 2021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참여할 수 있고 갚을 능력 따위는 보지 않으면서 돈을 빌려주니까 안 갚아도 된다. 나중에 다 해결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기를 우리는 거쳐왔어요. 역전세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도 결국 집을 담보로 거액의 사금융을 끌어다 썼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죠. 전세 사기꾼 되는 거 본인이 의도하고 목적하지 않았지만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돈 구할 길이 없는 상황이 오니 사기꾼이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2월 19일 이전에 분양받은 물량들 입주 때 전세 놓을 수 있다 투기를 부추겼고 빚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많은 수분양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 안 그러면
전세 공급이 다시 부족해져서 안정된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면 기존 주거지에서 퇴거를 한 후에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기축에 대한 전세 공급 늘어날 수밖에 없죠.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고점을 찍었던 전세가 안정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전세난의 해결인데 지금 다시 전세값 올리기 위한 조치,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실수요 위주로 분양받으라고 전매 제한 이런 걸 걸어놨더니 이제 이걸 폐지해 줄 테니까 투기라도 좋으니 집 사달라고 했고 그걸 폐지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게 실거주 의무와 엇박자가 난 거죠. 이런 미스매치로 부동산 시장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잔금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갭 투자자들 이제 큰일 났죠. 대량의 미입주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빚을 내주는 조치를 해왔고 또 투기라도 좋으니 뛰어든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금 경색 상황 풀어주기 위해서 실거주 의무 폐지 이런 거 빨리 해야 된다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요. 갭 투자한 사람들의 실패를 왜 국민이 책임져야 되는지 상당한 의문이 되는 시점입니다. 부동산에 미쳐있는 시장 때문에 너도 나도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런 PF 사업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 이런 조치가 시작이 됐어요. 예전에 대우건설이 울산의 아파트 시공권 포기하면서 440억 물어준 적이 있었죠.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본 100억으로 2,600억짜리 사업을 벌이고 이를 통해 620억의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었어요. 근데 시장이 얼어붙고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공사가 시공권을 포기하면서 이 사업에서 손을 뗀 그런 케이스였죠. 지금 물려있는 부동산 PF 사업들,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빚으로 벌려놓은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흔들릴까봐 이걸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빚내주고 있는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빚을 권하는 정책이죠. 특례보금자리론, 처음에는 이자가 너무 올라가니까 낮은 금리로 갈아타서 무너지지 말라고 빌려주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집 사는 사람들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 처분을 통해서 이 빚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팔지 말고 버티라고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죠.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대출해줄 테니까 싸게 팔지 말고 버티라는 정책 계속하고 있습니다. PF 시장의 위기를 가계로 전가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사를 하고 빚 못 갚아도 팔지 말고 버티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되니까 투기해서라도 집 사라. 이걸 오래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정부 지원이죠. 이를 활용해서 다시 갭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 생겨났습니다. 소득 제한도 없고 주택이 있어도 이 론을 활용할 수 있어요. LTV의 최대 70%까지 빌려주죠. 그러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5억짜리 집에 70% 대출 받으면 3억 5천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자금 1억 5천이 필요한데 이건 보증금 1억에 월세 한 80만 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5천만 원에 거래비용 정도 하면 6천만 원 정도면 5억짜리 집의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3억 5천 4.5%의 금리로 빌리면 한 달에 150만 원만 부담하면 되죠. 50년 상환으로 빌렸지만 어쨌든 갚을 생각 없고 2년만 버틴 후에 다시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볼 수 있다 생각하면서 부담을 합니다. 월 150만 원 중에서 월세에 80만 원 받으니까 70만 원만 자기가 부담하면 되죠. 2년 동안 거래비용 이런 거 고려해도 2천만 원 정도 쏟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집값보다 2년 후에 집값이 다시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거래비용, 이자비용 이런 부담을 공제하더라도 3천원 벌 수 있다. 그러니 갭투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금 6천만 원에 2년 후에 3천원 벌 수 있으니 50%의 수익률 보는 거 이런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론을 활용해서 뛰어든 사람들 그게 수치로 나타나게 됐어요.
투기하라 했더니 진짜 투기한 거죠. 정부가 빚내서 집 사고 투기하라고 한 이유, 그 이면에는 기업의 위기, 금융권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 체한펀드 이런 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알 거예요.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 그러니 비투해서라도 분양받아라. 전매 제한 폐지하고 실거주 의무 이거 지금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동안 돈을 갚도록 하고 원금보다 이자가 2배나 많은 상품을 가게한테 팔았어요. 그렇게 살아 하니 정부가 마련했던 40조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루어졌던 소폭의 디레버리징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폭발하고 있고 가계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PF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임시방편을 하면서 곧 다시 유동성이 풀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언발의 오줌 누기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 말을 믿고 뒷감당 생각 안 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 생겨났고 그들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둔촌주공 12월이면 분양권 전매 제한 풀리는데 이때 맞춰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 줄 테니까 투자 목적인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 시장 살리라고 했는데 지금 실거주 의무 법안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수 없는 이유, 역전세 문제,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전세 주고 나중에 시세 차익만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일단 분양받았던 사람들, 이들 입주할 생각이 없는 것, 그 갭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보증금 반환 능력 과연 가지고 있을까요? 갭 투자와 동일한 사람들 있는데 보증금 미반환 문제, 이런 문제 역전세로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조치, 과연 옳은 결정일지 이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갭 투자한 사람들 바람처럼 바로 통과되지는 못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투자에 뛰어들었고 가계 대출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이면서 한 달 새 주담대가 7조 원이나 급증을 했어요. 주담대가 주로 늘어났는데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상환하는 디레버리징 흐름이 뚜렷했는데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서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30일 빌려서 80까지 갚아야 되는 엄청난 장기간의 상품인데 이걸 도입해서 DSR을 우회하고 가계대출의 고삐를 풀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증가한 주담대의 상당 부분이 50년 만기로 취급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주택 관련 자금 수요죠.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투기하라, 이 영향이 고스란히 시장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누가 샀죠? 바로 경험 없는 사람들이 샀습니다. 집 오늘이 가장 싸다. 2030 영끌조 또다시 집 사는데 뛰어들었어요. 생애 최초 올 초보다 2배 가까이 건물을 샀습니다. 거래가 사라진 시장에서 다시 거래에 뛰어들기 시작한 사람들, 이들 매우 젊은 세대입니다. 1월에 전체 연령 대비해서 50% 넘었고 8월에는 60% 가까이 대부분이 2030이에요. 2030이 매수세를 견인했던 영끌 열풍이 불었던 21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래 물량은 훨씬 적죠. 그렇지만 그중에 상당수가 2030이 움직였어요. 나머진 뭐라고 있죠? 팔려고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심상치 않은 매물 증가세 보름 만에 5천 건이 늘어났어요. 6만 건대에서 7만 건대로 올라가는데 5달이 걸렸는데 7만 건대가 된 지 보름도 안 돼서 7만 5천 건의 아파트가 팔기 위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25개국 전부 다 늘어났죠. 거래는 줄어들고 매물은 더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최근에 매물량이 급증을 했어요. 경기도 13만 건이 넘었고 인천도 3만 건 넘게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집값 비싼데 젊은 사람들 지금이 바닥이라고 뛰어들면서 다시 사주기 시작하니까 얼른 빠져나가기 위해서 늦었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은도 경고하고 나섰죠.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한은이 집값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이나 여러 경제 기초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집값 너무 높은 상황인데 지금 빚이 또 늘어나고 있는 거 이거 거시 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야 하는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은이 국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금융 불균형의 누중 다 부동산 때문에 일어났고 자산 거품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또 집값 오른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또 빚내서 뛰어들고 있으니까 경고를 했어요. 지금 집값 너무 비쌉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고점 대비 꺾였다고 하지만 30배에서 26배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집값 안정기에는 11배 정도 됐던 수준이었는데 지금 26배 수준의 주택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고평가가 확실합니다. OECD 평균이 12배죠.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100%가 넘어간 지 오래인데 적정 수준 80% 정도로 봅니다. 즉 빚을 잔뜩 내가지고 거품을 키워놓은 상황이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주택가격인데 또 이 가격이 싸다고 하면서 빚내서 뛰어드는 짓 이거 엄청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 불균형 상태가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금융 불균형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부동산이 그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이를 꺾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집값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고 이게 조정이 돼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걸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정책 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이제 제한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 이어진다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득 1억이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이 넘는 이런 일반형에 대한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집이 있고 소득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이들이 갭 투자로 끌어간 자금 40%가 넘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16조 원 가까이 쏟아졌는데 이게 완전히 얼어붙었던 거래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유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또 중도금 대출, 이런 대출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급증을 도와주면서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는데 땅속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수 끌어올리는 펌프 이거 손잡이로 꾹꾹 누르면 물이 나오죠. 근데 펌프로 물을 쓰고 나면 물이 쭉 빠져버리니까 빈 관에 물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용을 하려면 여기에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물 끌어올리기 위해서 쏟아주는 게 바로 마중물인데 땅속에 물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유동성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거대한 거품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걸 유지해주기 위한 또 다른 물을 끌어내고 있고 이래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으로 일부 시장에 유입시키는 데 성공을 했지만 이게 답니다. 더 내줄 돈이 없습니다. 거래량 작년 하반기만 해도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을 보였던 시장입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요.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똘똘하다는 지역 서울이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조차 이렇게 메말라 버렸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을 풀어주면서 빚내서 집 사라, 투기해서라도 집 사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하니까 거래량이 3000건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치만
거래량이 예전 수준까지 올라오는 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나마의 거래량도 50년의 인생을 담보 잡히면서 정부의 지원하에 받을 수 있는 그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온 그 수요입니다. 이미 우물은 말라 있는데 여기에 마중물 쏟아 분다고 해서 다시 우물에서 물이 콸콸 쏟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는 갖고 있던 룸을 소진하게 됐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 너무나 많은 빚 때문에 사람들 고통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디레버리징의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오히려 빚을 더 내는 국민성을 보여줬죠.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장에서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유가는 폭등하고 환율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는데 이제 한계 상황에 달하게 됐어요. 다시 시장의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니 집값에 대한 기대감 갖지 말라고 하느니 이야기하고 그나마 시장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한 갭 투자자들, 돈 구할 길이 없는 사람들한테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갭 투자가 가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전매 제한 폐지됐고 전세 놓기 녹록치 않으니 누군가한테 이 집을 떠넘기면서 처분하려고 아파트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 1억 이상, 가격 6억 이상, 일시적인 2주택자 이런 사람들 돈 빌려주니까 그나마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경기 수도권, 나아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줄 여력이 있는 사람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지금 한시적으로 DSR 예외 적용을 통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려주면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해 냈었는데 이 예외적인 규정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축소되는 움직임이 있으니 거래량은 소폭 감소를 하고 매물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낙관하기 어려운 시장인 거 잊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